짝! 저는 아직도 그 소리가 귀에 남아 있습니다. 형의 손바닥이 남편 뺨을 가격했던 소리가 아니에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맞은 건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남편 강재호와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8년째예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시어머니 성함은 오정숙입니다. 올해 63살이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아끼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도 제 손을 계속 봤습니다. 손톱, 반지, 심지어 손목시계까지요. 모든 걸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그 시계는 비싸겠네요. 원래 그렇게 뭘 많이 사고 그런 건 아니죠?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직원분을 부르셨어요. 여기요. 젓가락 하나 더. 저는 당연히 재호 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제 앞에 툭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우리 재호 생선 가시 잘 못 발라요. 이거 해볼래요? 순간 공기가 딱 굳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어 넘기며 생선을 발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손이 빠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싹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진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재호 씨는 어머니 만나는 걸 계속 꺼려했어요. 어머니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려는 듯 그랬죠. 재호 씨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가끔 데이트 중인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남편 목소리가 바뀌었거든요. 엄마. 응, 알겠어. 지금, 바로, 응. 그러고는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서연아, 우리 엄마가 김치 담갔대. 잠깐 들렀다 가자. 잠깐이요? 그 잠깐은 항상 2시간이 넘었고 저는 늘 거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과일 깎아주고 저도 잘 챙겨주시긴 했어요. 그냥 자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시어머니가 남편 머리를 쓰다듬듯 말했어요. 우리 재호는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아. 남편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자취하는 집에 오셨어요. 진짜로 갑자기요. 전화도 없이요. 제가 쉬는 날인 걸 아시고 오신 거죠. 아유 데이트한다길래 그냥 지나가다 들렀지. 시어머니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거실을 훑더니 부엌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흠음료는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재호 속 안 좋아져. 저는 멍했습니다. 재호 씨는 엄마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쿨하게 웃었어요. 왜? 냉장고는 집안 수준이 보이는데. 그날 집에 돌아간 후에도 시어머니는 재호 씨한테만 톡을 보냈더라고요. 서연 씨 집은 정리는 하는데 음식은 좀 부족하더라. 너 건강 생각하면 잘 알아서 해야지. 걱정이 된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그 말, 우리 재호는 예민해. 울리면 안 돼. 근데 그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게 웃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연 씨,
나는 진짜 우리 재호가 너무 소중해요. 서연이도 이제 우리 며느리 되니까 우리 재호 소중히 잘 보살펴줘요. 재호가 흔들리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한다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 전날 신부에게 할 말인가요? 근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웃었어요. 마치 우리끼리 비밀이야라는 얼굴로요. 그때 제가 처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요. 하지만 재호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을 업고 싶지는 않았죠. 겁이 났어요. 그 이상한 느낌이 결국 이 명절 전날 밤 시어머니의 손바닥으로 완성될 줄은요.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은 전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어요. 부침개 굽는 소리가 지직지직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손목까지 올라오는 기름 튀김을 맞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뒤집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간 재산 분쟁이 폭발해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0년간 아버지를 모신 막내 아들로.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리모컨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TV를 끄신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거실을 슬쩍 봤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썹이 내려앉았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을 접시에 옮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아파트 남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됐어. 딱 두 글자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냄새만 부엌에 가득 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얼마나 길어질지를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튼데 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어요. 거실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앨범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홀로 소파에 앉아서 조명도 희미한 거실에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섰어요. 시어머니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 새끼, 낮은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됐을까요? 노란 티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호야, 내가 왜 저 여자를 데려왔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조용히 뒤로 뺐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 여자, 시어머니한테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였어요. 그때 결혼 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봄이었어요. 남편과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목련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일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였습니다. 엄마가 골라줬어요.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무 향이 났습니다. 오래된 목재 테이블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머, 왔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어머, 예쁘게 생겼네. 앉아요, 앉아. 처음엔 좋았습니다. 음식도 시켜주시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호 말이에요. 네, 어머니. 편식이 심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작게 잘라줘야 해요. 큰 덩어리로 주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국물은 좀 짜게 해야 먹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30살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참고할게요. 남편도 멋쩍게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헤어지기 직전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예단은 안 받아요. 그런 건 구식이잖아요. 근데 성의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오가야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아, 시어머니 좀 세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처음이라 그런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그게 원래 모습이라는 걸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혼자 드레스를 손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노크 없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니 속삭이셨습니다. 서연 씨. 네, 어머니. 우리 재호는요, 예민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울리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서연 씨가 잘 받쳐줘야 해요. 그래야 재호가 시험에 집중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말의 뜻을 생각했어요. 잘 받쳐준다. 제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지원군이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명절 전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달력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내일 차례는 10시야. 일찍 오는 거 힘드니 여기서 자고 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은 집에서 자고 싶은데. 오전에 여기 일찍 오고 오후에 친정 갈게요. 시어머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오후에? 오후엔 친척들 다 오는데. 저희 아침에 최대한 일찍 올게요. 우리 집 체면이 먼저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세요. 시어머니가 달력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하지만 요즘이고 옛날이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재호한테도 그렇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절 일정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자고 가라는 거야. 여기서 자고 아침 일찍 서둘러 할 일 이 많으니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니?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말대꾸야? 짝?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손바닥.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달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닥쳐.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재호가 너 만나기 전엔 멀쩡했어. 고시도 잘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내가 와서 흔들어 놓은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친 게 너야.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았어요. 어머니, 저는 남편을 망친 적 없어요. 뭐?
저는 2년 동안 혼자 생활비 벌면서 남편 공부 뒷바라지 했어요. 명절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했고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짝!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컵이 식탁에서 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리셨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뺨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부서진 컵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셨잖아. 내가 좀 참아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당신은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와.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흥분하셔서요? 그래서 때린 게 괜찮은 거예요? 서연아, 알아. 그런데 오늘 뭔가 말해줬어야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오늘도 아무 말 못한다는 걸요. 결혼 전부터 봐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남편. 저와 사귈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야 공부해야 하면 남편은 네 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야 저 여자 어디서 만났어 하면 남편은 그냥 친구 통해서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35살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초등아들이었습니다. 여보 결혼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가 고기 작게 잘라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혼식 전날엔 재호 씨 울리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때린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언제 오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잠깐 멈췄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1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뺨을 맞았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디야? 시댁이요.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시댁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거기 사돈이시지요? 제가 서연이 엄마인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가 어른한테 대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요? 남의 딸 뺨을 때리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시 준비하는 동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집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대면서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살면서 지금 뭐라고요? 저는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목소리들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친정 엄마 목소리. 두 목소리가 뒤섞여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 딸이 우리 집 재산 노린다고요. 재산 좀 있다 싶으니 잘 됐다 싶어서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바닥이 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시어머니 방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목소리를 낮게 했습니다. 저 이제 더 못 참겠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고기 잘라달라고 하실 때부터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다 참았어요. 서연아, 오늘은 달라요. 맞은 거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남편 곁에 있는 것도 못 참겠어요.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펑, 펑펑펑. 폭죽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어디선가 터뜨리는 폭죽 소리였습니다. 밖은 온통 화려했어요. 하늘이 빨갛고 파랗고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편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 편이어야 해요. 어머니 편도 아니고 내 편. 남편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폭죽 소리가 계속 났어요.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밤이 끝나고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요. 양가가 완전히 맞붙는,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친정방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뺨은 밤새 화끈거렸고 눈두덩이는 부어서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차례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어제 요리를 많이 해서 제 옷 어딘가 배어 있었나 봐요. 어제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받을까 말까 1초가 흘렀습니다. 2초가 흘렀어요.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시어머니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건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어요. 오늘 당장 와라. 차례 지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려? 오늘 명절인데 며느리가 친정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어? 오늘 당장 와라.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렸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맞은 딸 두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엄마야? 택시를 탔어요. 엄마는 차 안에서 내내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냄새, 탕국 냄새, 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 사돈도 오셨어요? 엄마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셨습니다. 사과 받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사과요?
내가 왜요? 남의 딸 뺨을 때렸으면 사과를 해야죠. 내 며느리 가르친 거예요. 어른한테 대드는데 그냥 둬요? 엄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든 게 아니라 잠은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명절 상 차리겠다잖아요. 어제도 쟁일 애를 일을 시키셔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서연아, 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 아파트 노리는 거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아버지 아파트 말이야.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고 이때다 싶었지? 소송 가면 며느리 목도 나온다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결혼 전부터 눈치가 빤히 보이더라. 어머니, 재호 아버지 편찮으신 거 알고 재호한테 붙은 거잖아. 아파트 있는 아들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정말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고시 8년 된 백수한테 뭘 보고 결혼해? 아버지 아파트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계속 지켜봤다고. 엄마가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딸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봤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엄마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잠깐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께 잘해보겠다고 자주 간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봤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 전부 댔어요. 강서방이 고시 준비하는 동안 식비, 월세, 공과금 다 서연이가 냈어요. 그게 2년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했어요. 시아버님 편찮으실 때 병원도 같이 모시고 다녔고요. 그 며느리 뺨을 때렸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눈이 좁아졌습니다. 재호야. 남편을 부르셨어요. 남편이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법고시 몇 년째예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8년입니다. 8년째 시험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는 누가 댔어요? 서연이가요. 그럼 수입은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과외라도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어머니, 저는 엄마를 잡았습니다. 됐어요. 서연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 엄마가 남편을 똑바로 보셨어요. 사법고시 8년이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감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 고생시키는 사위한테 당연히 할 말이 있죠.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자존심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봤어요. 뭐?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남편이 움츠러들었어요.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35살 남자가 어머니 한마디에 작아지는 모습을요. 엄마도 봤습니다. 엄마 표정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불분명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건지, 장모님한테 하는 건지, 저한테 하는 건지, 그냥 그 공간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잠깐 나와봐. 저는 엄마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 쪽 복도였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엄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호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엄마가 잘못 봤나? 재호를 사람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재호 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가 문제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버님이었어요. 장남 강재성, 형님도 같이 왔습니다. 명절 인사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거실로 들어서다 저희 엄마를 봤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사돈 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재성아, 잘 왔다. 밥 먹어. 어머니,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재호가 기업은 주장하겠다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업은이 뭐야? 아버지를 10년 모셨으니까 상속 재산에서 자기 몫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재산 소송이요? 아버지 아파트가 30억이에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재호가 아버지를 10년 모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미소였어요. 재호가 같이 살긴 했죠. 근데 법적으로는 달라요. 형제 셋이 공평하게 나눠야죠. 공평이요? 엄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1억 받으셨다면서요? 그게 공평이에요? 아주버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요. 오래됐으면 계산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 이분이 왜 우리 집 재산 문제에 참견이에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제 사위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요. 우리 딸도 함께 했으니 당연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냄비 안에서 탕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응, 잘 지냈어? 작은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 동생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동안 형수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돈어른 있잖아요. 엄마가 형님을 봤습니다. 재호 씨가 아버님 모신 거 진짜 그렇긴 하지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죠. 재성이 오빠나 저나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아버님이 약도 많이 드시고 재활 치료도 다니시고 그걸 다 재호 씨가 모셨어요. 10년 동안요. 형제들이 사업 자금 받은 것도 맞아요. 재성 오빠 3억, 신우이 8천. 그 당시에 다들 그게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으니까요. 엄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재호가 억울한 건데. 맞아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저도 재성 오빠 편에 서 있는 거고요. 솔직히 양심은 불편해요. 저는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 눈빛이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재호를 몰아붙이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다시 계산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흔들림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화해의 씨앗이 될 줄은요. 오후가 됐습니다. 엄마는 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손에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신 채 나오지 않으셨어요. 거실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진이 벽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탕국 끓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못 버텨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은 것도 그렇고, 아무 말도 못하는 당신 보는 것도 그렇고, 서연아,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형이랑 싸우기 싫은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나도 한계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이 필요해요. 알아. 알면서 왜 못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쌓아온 침묵들이 한꺼번에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날 나한테 그랬어요. 결혼식 날도 재호 씨 울리면 안 된다고요. 예민하다고요. 기억해.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나는 재호 씨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호 씨가 상처받지 않게 보호해줄 방패였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방패는 언제가 부서져요, 여보.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만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아직 건강하시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없어도 아버님 사진 앞에 명절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제 시댁에서 만들었던 나물, 전, 탕국.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음식들을 봤어요. 아내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은 날 새벽에 만든 음식이었어요. 형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방패는 언제가 부서져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가장의 눈물, 한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꾹꾹 눌러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끝나겠지. 그 말이 거실에 떠돌았어요. 밖에선 명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변해야 한다. 사진 속 아버지의 인자한 눈이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밤이 남편에게는 처음으로 눈을 뜨는 밤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법원에서,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짝! 날카로운 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형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있는 빈소 바로 앞에서요. 저는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졌어요. 국화꽃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36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한 지 8년째예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니, 계셨습니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3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이 지옥이 될 줄은요. 형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가격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1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형 재성이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안 왔어요. 누나 미영이는 결혼해서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신 건 저 혼자였어요. 그날부터 제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났어요. 아버지 방문을 열고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면도도 해드렸어요. 밥을 드신 후엔 혈압약, 혈액순환제, 뇌졸중 예방약, 약만 7가지였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면 저는 옆에서 팔을 받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건강하실 때 10분도 안 걸리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고 TV에선 뉴스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재호야. 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늘 그러셨어요. 재성이하고 미영이 말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성이한테 10년 전에 식당 창업 자금으로 1억 줬다. 그 다음에 사업 어렵다고 2억 더 보탰어. 미영이한텐 결혼할 때 5천, 캐나다 가게 보증금으로 3천. 그렇게 다 챙겨줬어.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근데 너한텐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 괜찮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늘 그러셨죠. 이 아파트는 내 거다, 재호야. 재성이랑 미영이는 이미 받을 거 받았어. 너한테 남겨줄 게 이것밖에 없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다음 주에 법무사 부를 거야. 유언장 제대로 써놓을 거야. 아버지, 너 혼자나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라는 걸요. 그리고 법무사를 부를 다음 주는 오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틀 후 새벽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방 불이 꺼져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119입니까?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희 아버지신데 숨을 안 쉬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강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을 찔렀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1초, 2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소생하지 못하셨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연결이 됐어요. 빈소를 차렸습니다. 국화 냄새가 진한 장례식장 로비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아버지 성함을 쓰는데 눈물이 뚝 떨어져서 서류에 얼룩이 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올렸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어요. 형 재성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형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야. 알았어. 뚝 끊겼습니다. 누나 미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 재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아버지 돌아가셨어. 누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빨리 와.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조문객은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자 다시 혼자였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요. 다음 날 오전 형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도 같이 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 저는 일어서서 절을 했어요. 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정 앞에 절을 하고 향을 올렸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오후엔 누나가 도착했어요.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왔더군요.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재호야. 누나가 저를 안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오고 빈소가 북적였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는 계속 절을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이 다 빠져나갔어요. 형제들끼리 남았습니다. 촛불 소리만 들렸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형을 봤어요. 형은 영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말이야. 말씀이 있었어? 유언장 있어? 유언장은 아직 안 쓰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3등분이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져주신다고 하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이랑 누나는 이미 사업자금 받으셨으니까 이 집은 져주신다고요. 형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그게 언제 얘기야? 그때 그 돈이 지금하고 같아? 누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호야,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는데요. 30억이야. 귀가 멍했습니다. 10년 전에 7억짜리였어. 근데 재건축 들어가면서 지금 30억이 됐어. 형이 받은 3억이랑 누나가 받은 8천. 그걸 다 합쳐도 3억 8천이잖아. 근데 너 혼자 30억 받는 게 말이 돼?
형수가 거들었어요. 10년 전에 형님이 받은 돈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몇 억인지 알아요? 물가 상승에 아파트가 오른 거 다 계산하면 충분히 목 챙긴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형은 10년 동안 아버지 한 번이라도 뵈러 왔어? 내가 바빴어. 전화는? 아버지 생신에 전화 한 통 하셨어요? 형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세수 도와드렸어요.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산책시켜드렸어요.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다녔고요. 그게 10년이에요, 형. 그래서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시는 언제 붙을 건데? 10년 동안 아버지 뒤에 숨어서 공부 흉내만 낸 거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아버지 힘드실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돈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누나가 말렸습니다. 그만해, 둘 다.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어요. 향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어. 유언장 없으면 법정 상속이야. 여기 사인해.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3등분 협의서였어요. 못해요. 뭐?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호야, 이거 안 하면 소송 가는 거야. 법원 가면 어차피 3등분이야.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소송 가도 돼요. 이 새끼가.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형은 아버지한테 뭘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생신에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 한 번 잡아드렸어요? 형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건 나야. 형이랑 누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야. 야, 이 새끼가 너 혼자 꿀꺽하려고. 짝! 날카로운 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있는 빈소에서 저는 뺨을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누나가 소리쳤어요. 오빠. 형수는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형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끝까지 간다. 형이 나갔어요. 형수가 따라갔습니다. 누나도 한숨을 내쉬며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뺨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영정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발인 날 아침, 연구차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갔어요. 형과 누나도 왔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안았어요.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강재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강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재산 관련해서 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유언장이 없습니다. 법무사 예약까지 하셨던데 그 전에 돌아가셔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쓰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입니다. 자녀 셋이면 3등분이에요. 하지만 형이랑 누나는 이미 사업 자금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10년 전 금액들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되는데 잠시 계산하는 듯 멈추셨어요. 다만 강재호 씨도 아버지를 10년 모셨으니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부양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 재산에서 먼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정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통상 10% 정도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강재호 씨 경우는 10년간 전업으로 부양하셨으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 싸워봐야 알 수 있어요. 싸울게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형제분들이 이미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강재호 씨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버지 손을 잡았던 10년. 아버지 생신에 미역국 끓이던 10년. 아버지 병원 진료 기록, 약 봉투, 재활 치료 기록. 그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명할 거였어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굽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깔려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묵은 서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저는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꺼낸 정장이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좁아 보였어요. 고시 공부하느라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형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형님, 누나, 매형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도 2명이나 옆에 있었어요.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이 시선을 돌렸어요. 누나도 저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에 같은 상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복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우리 쪽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똑바로 섰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법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드러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이 높았어요. 판사님이 앉으시자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났어요. 우리 쪽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동훈 변호사였어요. 남편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분이었습니다. 상속 소송 전문이었어요. 판사님,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법정 상속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니 3등분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A사 용지였습니다. 숫자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고인이신 강철수 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판사님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장남 강재성, 지급액 총 3억 원. 10년 전 식당 창업 자금 1억, 그리고 그 후 사업 실패 시 추가 지원금 2억. 이체 기록 모두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형이 자리에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녀 강미영, 지급액 총 8천만 원. 결혼 자금 5천, 캐나다 가게 보증금 3천. 역시 이체 기록 있습니다. 누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막내 강재호, 지급액 없음.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다보셨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정리하면 장남은 3억, 차녀는 8천만 원. 합계 3억 8천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반면 막내 강재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기 쪽 변호사에게 귀옛말을 했어요. 상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건 증여가 아니라 가족 간 지원이었을 뿐입니다. 상속 재산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동훈 변호사가 받아쳤어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특별 수익자로서 그 수익을 상속분에서 제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판사님이 두 변호사를 번갈아 보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변호사가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감정가입니다. 자료가 판사님께 전달됐어요. 강철수 씨 소유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10년 전 취득 당시 시세 7억 원. 현재 감정가 29억 8천만 원. 공식적으로는 30억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님 표정도 굳어졌어요. 안경 너머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10년 전에 형제들이 받은 3억 8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물가 상승률로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같은 기간 7억에서 30억으로 상승했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시장 상황이지 의도된 편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형제 간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생전에 막내 강재호에게 이 아파트를 남겨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법무사 예약까지 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으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양측 다 잠깐요.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다시 보셨어요. 1분이 흘렀습니다. 긴 1분이었어요. 저는 그 1분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특별 수익 부분은 계산에 포함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죠. 형님이 아주버님 팔을 잡았어요. 아주버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꺼웠어요. 클리어 파일 3개 분량이었습니다. 피고 강재호의 특별기업은 주장 근거 자료입니다. 판사님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먼저 의료 기록입니다. 고인 강철수 씨의 10년간 진료 기록 전체입니다. 담당 병원 3곳에서 발급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2014년 뇌경색 진단 이후 매달 평균 2번씩 외래 진료가 있었습니다. 진료 동행자란에 강재호 이름이 118에 기재돼 있습니다. 판사님이 자료를 넘기셨어요. 다음은 간병 관련 지출 내역입니다. 강재호 명의 카드로 결제된 약국 영수증,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보조기구 구매 내역입니다. 10년간 총 약 4,200만 원입니다. 형이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증인 진술서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수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했던 이웃 주민 3분의 진술서입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펼쳤어요. 강재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지팡이 잡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주민 김순자 69세.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강재호는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어르신 곁에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주민 박현수 72세. 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재호 씨가 등에 업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민 최영자 75세.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셨어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인정합니다. 강재호가 아버지를 모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입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동훈 변호사가 바로 받았어요.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8회의 병원 동행, 10년의 일상, 부양, 4,200만 원의 직접 지출. 이것이 특별한 기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이 형을 받습니다. 발언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요. 판사님이 잠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압니다. 재호가 고생한 거 압니다. 근데 그래도 형제잖아요. 아버지 재산인데 형제가 나눠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법보다 인정이 먼저 아닙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강재성 씨. 네. 본 법정은 인정이 아니라 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은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합니다. 형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뽑았어요.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캔이 차가운 손을 녹였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랐어요. 법정에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핸드백을 꼭 쥐고 계셨어요. 남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남편을 보셨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셨습니다. 남편의 낡은 정장을, 지쳐 보이는 얼굴을, 손에 들린 자판기, 캔커피를요. 장모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재호야. 강서방. 네.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절에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사법고시 몇 년째냐고, 우리 딸 고생시키냐고. 장모님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법정 자료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아버지 모신 거, 10년 동안 혼자 다 한 거, 그러면서 공부도 했고. 남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아직 시험을 못 붙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효자였어. 재호 너는.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긴 싸움에서 남편이 눈물을 보인 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남편 손을 잡으셨어요.
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이 잘 부탁해. 우리 딸 든든하게 지켜줘. 알았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오늘 재판 결과를 전해드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먼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앉았어요. 어머니, 재판은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판결 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제출하면서 형이 이미 사업자금으로 3억 받은 게 다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찡그리셨습니다. 3억이나? 네. 식당 창업할 때 1억, 그 다음에 사업 어렵다고 2억 더 가져갔어요. 아버지 통장 이체 기록이 다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물을 끓이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오늘 증인 진술서도 제출됐는데요. 뭔 진술서? 동네 주민분들이 써주신 거예요. 아버지 산책시켜드린 것, 병원 모시고 다닌 것, 다 진술서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조용했습니다. 재호야. 네. 서연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남편이 멈췄어요. 저도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었겠다고.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며느리 탓만 했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재호, 너 고생시킨 게 우리인데. 내 아버지 챙기고 나 챙기고 하느라 나는 자꾸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재호한테 집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 설마 그러겠냐 했지. 근데 멈추셨어요.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 나는 너희들 다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내 형은 사업이 힘들다고 하고 내 누나는 타지에서 또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 마음이 쓰이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어요. 법정에 다시 섰어요. 아주버님과 누나 그리고 우리 부부.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피상속인 강철수의 상속 재산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강재성 및 강미영이 생전에 지급받은 금원을 특별 수익으로 산정합니다. 아주버님 쪽 변호사가 뭔가를 적었어요. 또한 피고 강재호의 10년간 피상속인 부양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출된 의료 기록, 간병 지출 내역, 이웃 주민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의 기여는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합니다. 남편 손이 떨렸어요. 따라서 피고 강재호의 특별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을 감았어요. 누나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판사님이 계속하셨어요.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 및 최종 상속 비율은 다음 기일에 확정하겠습니다만 피고 측이 주장하는 아파트 우선 귀속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남편 등에 손을 얹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버지 손을 잡았던 1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했던 10년. 그 10년을 오늘 판사님이 알아줬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법정문 너머로 복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하얀 빛이었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누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먼저 눈을 돌렸어요.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그 움츠러든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세워진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같이 한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였어요. 병원에서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말하려고 했어요. 조그만 생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싸움 속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이 아이한테는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걸요. 판결보다 더 어렵고 법보다 더 복잡한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상처들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선택이 남아있다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고 있지 않았어요.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찾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더듬어 찾았어요. 남편 손이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을 보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은 아침 출근 인파로 가득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핸드폰을 보고 졸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아주버님과 누나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형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싸우러 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본 법원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특별수익 정산 결과 원고 강재성은 생전 수령액 3억 원, 원고 강미영은 8천만 원을 각각 상속분해서 제합니다. 형수가 형 팔을 잡았습니다. 피고 강재호의 10년간 특별기여분은 상속 재산의 40%로 산정합니다. 이동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종 결론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피고 강재호에게 귀속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법정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을 감았어요. 누나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1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10년.
새벽에 혼자 아버지 안고 응급실 달려가던 밤들. 고시 공부 포기할까 수백 번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변호사들도 서류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양복 재킷 단추를 풀었어요. 처음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형? 우리가 형제 아니냐? 형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법정까지 와서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 폐렴 입원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4년 전이었어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형한테, 누나한테. 아버지 위험하다고. 와달라고. 형은 일이 바쁘다고 했고, 누나는 캐나다에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저 혼자 사흘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저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무서웠어. 아버지가 새벽에 무서워하실까봐 자리를 못 떴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형이 와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오는 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주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재호야. 늦게 말하는 거 알아. 근데 미안하다.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두 형제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서류도 없이 그냥 형과 동생으로.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봤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형제는 돈 앞에서 시험대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험이 끝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아직 형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거실은 따뜻했어요. 엄마가 미리 밥을 해놓으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엄마.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다행이다. 오래간만에 네 명이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죠.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엄마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들어봐, 강서방. 엄마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봤어. 사위를 처음부터 못 믿었어. 고시 8년이라고, 백수라고, 우리 딸 고생시킨다고. 그것만 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못 봤어.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사람. 병원비 직접 내가면서 간병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 지킨 사람. 그게 효도야. 진짜 효도. 말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효도. 내가 미안하다, 재호야. 남편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서연이 고생시켰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좀 볼 수 있어? 네, 어머니.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 혼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댁 거실은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래 일하신 손이었어요. 서연아,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명절에 내가 너 때렸다. 잘못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재호만 봤어. 내 새끼만 귀한 줄 알았지. 재호 옆에 내가 있다는 걸 몰랐어. 재호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몰랐어. 나도 시댁에서 서러움 많이 받았어.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서름 받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또 그 짓을 했어. 내 자식만 봤어. 서연아, 미안하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이제 재호한테도 너 잘 챙기라고 할 거야. 내 며느리다, 서연아. 저는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울어, 다 울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처음으로 둘이 조용히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11월 찬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어요. 서연아, 나 많이 못났지? 왜요? 그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어. 너 힘든 거 알면서도 못 막았어. 법정까지 가서 내가 옆에서 버텨줘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나는 미안해, 서연아. 진짜 미안해. 나 사실 한 번도 못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모신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안 올 때 혼자 남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는 건 단점이에요. 근데 그게 당신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 다른 전부를 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얘기해요. 우리 얘기? 아주버님 얘기도 어머니 얘기도 우리 엄마 얘기도 아니고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예요. 남편이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입니다. 그 말이 공원에 조용히 퍼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낙엽 한 장이 벤치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당겼어요.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엄마 두 분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니, 응, 재호야. 재산 문제는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는 당분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명절도 주말 방문도 잠깐 쉬려고요. 저랑 서연이가 저희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니, 네. 서연이 뺨 맞은 것, 저 아직 미안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다. 기다릴게.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 한동안 두 집 모두 거리 두겠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저희끼리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하고 그동안 양가 사이에서만 살았거든요. 서연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그 아이는 싸움 속에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알았어. 잘 생각했어. 잘 살아야지. 거실이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였어요. 저는 남편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봉안당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요. 아버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올렸어요. 흰 국화였습니다. 봉안당은 조용했어요. 다른 유족 몇 분이 멀리 계셨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향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잘 쓸게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신 집이니까요. 효도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손주 생겼어요. 잘 봐줘요.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됐어요. 남편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왔습니다. 소유자란에 강재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그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아, 봐. 드디어 끝났어. 저는 그 글자를 봤어요. 강재호.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서연아, 나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려고요. 강철수 장학재단.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남편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도 조금 보탤게. 장학금. 누나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나도 넣을게. 작은 금액이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남편이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제는 돈 앞에서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법정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문 자리에서 세 형제는 아버지 이름 하나로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판결 후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어요. 벚꽃이 지고 실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봉안당에 갔습니다. 아버지께 장학재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봉안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체부가 등기우편물을 갖고 왔어요. 청구서 몇 장 그리고 두꺼운 등기우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등기우편을 꺼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대륙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소송 끝났는데 왜 또 등기우편이 왔지? 남편이 봉투를 뜯었더니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강재호님께 고 강철수님께서 생전에 본 법무법인에 맡기신 물품을 전달합니다. 그 봉투 표면에 검은 펜 글씨가 선명했어요. 재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특히 형한테.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남편이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어요. 안에는 녹음기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오래된 작은 기계였어요. 테이프 방식이었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지지직.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재호야. 남편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그리고 너는 아마 법정에서 이겼을 거다. 축하한다, 아들아. 짧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깨끗한 집을 물려주지 못했다. 남편 손이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재성이가 나를 찾아왔다. 사업 확장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은행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정적이 거실을 꽉 채웠어요. 창밖 햇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내 생각을 하니까 거절했어. 근데 재성이가 울더라. 사내 녀석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됩니다. 제발이요. 이번에 성공하면 다 갚겠습니다. 제발이요. 잠깐 멈췄다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국 보증을 섰다. 7억이었다. 재성이 사업이 잘 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외면할 수가 없더라. 재성이 사업은 지금 괜찮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문제 없었으니까.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멈췄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재성이 사업이 잘못되면 은행에서 너한테 연락할 거다. 너는 상속인이니까. 그때 절대로 내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라. 남편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성이 빚은 재성이가 갚게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기침 소리가 났어요. 정숙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재성이 편을 들 거다. 엄마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장남 편을 들었어. 그게 내 죄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해서. 사랑한다. 딸깍.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등 위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 같았어요. 재성이 사업이 잘 되면 그 전에 다 갚을 거다. 근데 만약 못 갚으면 은행이 보증인한테 청구한다. 그게 나면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처리한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상속인한테 간다. 그게 너다. 절대로 내 돈으로 갚지 마라. 재성이가 책임져야 한다. 남편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작년 11월이었어. 응. 만기가 올해 12월이야. 7개월 남았어. 형 사업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잘 되고 있으면 문제 없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강재호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한빛은행 기업금융부 김성훈 과장입니다. 고 강철수 임명의 연대보증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채무자 강재성 씨 회사가 지난주 부도 처리됐습니다. 제 손이 본능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미변제 채무가 6억 8천만 원입니다. 고인이 연대보증인이셨고 강재호 씨가 상속인이시니까 채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명의 이전까지 완료하셨으니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형 회사가 부도났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6억 8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7억 빚이 함께 왔습니다. 그날 저녁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재호야. 형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은행에서 연락 갔지? 응. 미안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상속받으면
그 빚도 같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재호야. 그래서 그렇게 막았어요? 소송하지 말라고? 집 나눠 가지자고?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나는 진짜로 형제끼리 싸우기 싫었어. 근데, 근데요?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 진짜야. 나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재호야. 네, 나 지금 파산이야. 집도 넘어갔어. 아무것도 없어. 남편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딸깍. 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어.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어요. 이동훈 변호사였습니다. 강재호 씨, 은행에서 연락 받으셨죠? 네. 제가 알아봤는데요.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재호 씨가 받은 상속은 30억 아파트에서 7억 빚을 뺀 23억이에요. 그럼 제가 7억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는 겁니다. 30억 아파트면 7억 대출은 문제 없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7억 빚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지킬 수 있어요. 만약 안 갚으면요? 아파트가 경매 넘어갑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응. 7억 대출 받으면 우리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내야 해. 20년 동안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나는 아직 고시도 못 붙었어. 당장 돈 벌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회사 다녀요. 회사 월급으로는 안 돼. 생활비도 있고 애도 태어날 건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라리 집을 팔까? 30억에 팔면 7억 갚고 23억 남잖아. 그 돈으로 우리 작은 집 사고 나머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 집은 아버지가 당신 주신 거예요. 알아. 근데 아버지가 원하셨을까? 우리가 7억 빚에 시달리는 거. 아버님이 아주버님 빚은 아주버님이 갚게 하라고 했잖아요. 형한테 돈 없어?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해요? 이번에도 우리 둘이서 해결할 거예요. 형한테 끌려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우리가 7억을 갚든 집을 팔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결정한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아버지, 형 회사 부도 났어요. 6억 8천 빚이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주신 집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형한테는 안 끌려갈게요. 저는 옆에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우리 잘할 수 있지? 응. 우리 둘이니까. 봉안당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태어날까요? 7억 빚이 있는 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작은 집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10년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어요. 형제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형제는 돈 앞에서 시험대에 섰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 무너지는 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서는 건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도, 형이 만든 빚도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집을 끌어안고 힘들어해야 할까요? 아버지 남겨주신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30억 집을 지키기 위해 7억 빚을 떠안는다. BS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한다.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